마치 예전에 우리가 아편전쟁 났을 때처럼 중국이 일부러 값싼 펜타닐,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펜타닐을 미국 사회에 이제 공급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마약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요즘 최근에 가보면 거리에 저렇게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도 많이 눈에 띄고, 운이 좋아서 이제 작년에 그 큰 정신과 학회를 미국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요. 거리에서 대마초 냄새가 제 코에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동안에는 이게 대마초 냄새가 아닌가가 좀 헷갈렸는데 작년 뉴욕 갔다 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빨리빨리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높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캐나다 밴쿠버 마약 거리 실태가 난리라는데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사실은 교수님이 그 흥미로운 역사, 마약의 역사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도 있으시고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게 있어 저도 궁금한 부분이긴 한데, 마치 예전에 우리가 아편전쟁 났을 때처럼 여러 가지 음모론으로 중국이 일부러 값싼 펜타닐, 강력한 중독성 물질인 펜타닐을 이제 미국 사회에 이제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을 정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마약 중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 샌프란시스코 좀비 영상 이런 거는 사실 되게 유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의사들은 이제 학회라는 걸로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런 데서도 큰 학회들을 많이 하는데, 예전에 다녀오신 선생님들 말씀 들어보면 와, 요즘 최근에 가보면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다. 거리에 저렇게 마약 중독 이런 문제들도 많이 눈에 띄고 그렇다라고 하고, 저도 되게 운이 좋아서 이제 작년에 그 큰 저희 정신과 학회를 미국 뉴욕으로 갔다 왔는데요. 진짜 거리에서 대마초 냄새가 제 코에 끊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독을 하는 정신과 의사지만 그동안에는 이게 대마초 냄새인가 아닌가가 좀 헷갈렸는데 작년 뉴욕 갔다 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제 대마초 냄새라는 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고, 저희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임산부도 계셨었거든요. 근데 진짜 아랑곳하지 않고 너무 거리에서 대마초 흡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대마초는 아마 뉴욕에서는 합법 아이템이거든요. 합법 사되는. 네네네. 대마초라는 거는 이제 나라마다 합법인지 아닌지 미국에서는 주마다 달라요. 네, 주마다 다르죠.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 국민은 밖에 나가서 하고 들어오더라도 불법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경험을 했거든요. 이 마약이 지금 이렇게 난리 나는 거는 이윤을 많이 넘기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당연히. 뭐 게임과 도박만 산업이 아니라 이 마약도 산업입니다. 그 무슨 뭐 다큐멘터리 극영화 그런 것도 마약 카르텔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르코스 이런. 나르코스. 네네네. 넷플릭스의 유명한. 이게 네. 굉장히 대단한 그 수익 사업이거든요. 수익 사업이 돈이 가는데 범죄 기업들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따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제 펜타닐이라 그러는데 그것도 중국에서 마약업자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겠죠. 뭐 미국 망하라고 하겠어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좀비 영상 보면은 뭐 그것만 짧게 놓고 보면 진짜 그게 점점 엄청난 중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점점 퍼진다면 망할 수도 있죠, 정말. 네. 진짜 심각하니까요, 중독 문제는. 근데 그거가 물론 사회 문제가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전 국민이 중독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소위 서브컬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대마초 수준이 아니고 펜타닐이나 그런 수준이라면은 이 메인 컬처에서는, 밝은 사회에서는 사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걸 안 할 거고, 이 어둠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냐, 우아하고 건전한 시민들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사회, 뭐 그런 데서 이제 많이 퍼지겠죠. 구하기 쉬우니까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가 되니까 많이 생산을 하고, 많이 생산을 하니까 많이 팔리고, 그래서 장사가 많이 늘어나는 거죠. 뭐 일반적인 산업하고 똑같습니다. 아마 마약이 정말 그 정도로 유행을 하게 되면 마약을 디톡스하는 또 산업이 또 엄청나게 뜨지 않을까. 그래서 마약을 하고 또 디톡스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겠죠. 그 펜타닐을 디톡스하는 그 난록성 같은 거는 미국에서 이제 그게 이제 펜타닐 중독 위험하거든요.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 해독제를 길거리에 뿌리는 식으로 지금 많이, 뭐 의사, 경찰관, 의사뿐만 아니라 경찰관, 뭐 소방관 아무나 다 갖고 있고, 뭐 길거리에 비치해두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죠. 그 되게 유명한 짤인데, 그 저희도 피곤하면은 차 잠시 주차해두고 차에서 낮잠 자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교수님 말씀대로 이런 마약, 그 다음에 마약 한 상태에서 이제 숨을 거의 못 쉬게 되는, 위험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로 거의 뭐 기절하는, 의식을 잃는 이런 경우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의식을 잃은 사람을 보면 일단 1차적으로 날록손이라는 마약을 디톡스하는 그거를 치료해라, 뭐 이런 어떤 그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는데, 되게 유명한 짤인데, 나는 그냥 단순히 낮잠을 자는 거고 나한테 날록손 주지 마세요라는 포스트잇 같은 거를 차에다가 붙이고 자는 사람들, 그런 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미국 사회가 얼마나 웃픈 그런 사회인가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게 이제 펜타닐은 펜타닐이지만 전통이 깊죠. 펜타닐 전에 헤로인이 있었거든요. 근데 펜타닐, 헤로인 굉장히 비슷한 약이에요. 오피오이드 비슷한 약인데, 그 이전에는 이제 헤로인이 굉장히 미국 사회를 망가뜨리는 약, 뭐 연간 사망자가 10만 명대다 뭐 그런 약이었는데, 이제
헤로인 좀 고급 비싼 약이에요. 아편을 키워야지만 양귀비를 키워야지만 만들 수 있고 그런 약인데 이제 펜타닐은 그냥 화학 합성되면 싸게 공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로인 오피오이드 문화를 가진 나라에 더 포텐 강도가 세면서 값싼 약들이 확 들어오게 되니까 확 퍼진 거죠. 우리나라는 헤로인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펜타닐이 우리나라에서 불법 펜타닐이 지금 많이 퍼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합법 펜타닐이 이제 전용되는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지 그 오피오이드, 그 헤로인, 펜타닐 그런 계통의 약은 아직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게 익숙한 약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미국 소위 헤로인을 많이 썼던 나라에서는 되게 펜타닐이 엄청나게 퍼지는 거예요. 그게 마약범을 잡으려고 마약을 한 번 맞았다가 결국 마약 사범이 되었다는 형사 이야기가 있던데 왜 이렇게 마약에 쉽게 중독이 되는 걸까요? 비밀 경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입해서 하는 이런 영화들은 되게 많잖아요.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내가 뭔가 그런 그 일을 해결하려고 그런 마약이라든지 아니면 또 아까 나왔던 코인도 그렇고 그 판에 뛰어들어서 너무 가까이 제가 계속 저희가 강조하는 그 접근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에 오래 머물다 보면 누구라도 아무리 의지가 강하고 아무리 뭐 대단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특히 방금 나왔던 그런 합성 펜타닐 같은 강력한 마약에 노출이 되게 되면 한 번만 빠지더라도 이제 헤어나올 수 없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예전 부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중독에 그 강해, 나는 중독에 문제 없어라고 너무 자신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나오는 합성 마약들은 그런 정도의 수준의 마약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조금 더 그 예민한 주제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에 이제 대마초가 뭐 합법화되느냐 아니냐, 대마초가 중독성이 높냐 안 높냐 뭐 이런 어떤 논란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제가 뭐 대마초에 아주 전문가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대마도 합성 대마가 굉장히 많고 대마에서 뭐 THC라는 성분이 얼마나 많이 함유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 중독 가능성이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생각하는 우리의 그 고전적인 대마, 뭐 이렇게 피우는 대마 이런 거는 중독 가능성이 정말로 뭐 그렇게 높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대마라고 알고 폈는데 알고 봤더니 엄청나게 강력하게 합성된 대마일 수도 있고 그러면 옛날처럼 중독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가볍게 정리해보면 남이 주는 거 함부로 피우면 안 된다, 남이 주는 거 함부로 마시면 안 된다는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만만하게 마약성 물질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화를 보면 마약을 코로 많이 흡입하는데 코로 흡입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 도박 중독 마찬가지로 속도의 문제입니다. 중독성이 가장 없는 약, 펜타닐을 쓰는 대표적인 방법이 패치예요. 스킨 패치를 붙이는 건데 이거는 펜타닐을 준 거가 72시간 동안 서서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혼자는 약을 사용하는 짜릿한 느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독에서 안전한 방법이죠. 근데 물론 이 펜타닐 패치를 속효성으로 만드는 신박한 방법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패치를 남용하는 거죠. 패치를 남용하는 친구들이 이게 붙여서 남용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여튼 그 가장 빠른 방법, 그러니까 중독성이 높은 가장 빠른 방법은 주사하는 거예요. 정맥 주사. 헤로인, 펜타닐도 그렇고 히로폰이 이제 주사하는 거죠. 히로폰 똑같은 필로폰이라도 콜라에 타서 먹는 거하고 주사 맞는 거는 완전히 다른 약입니다. 근데 가장 빠른 건 정맥 주사고 피부에 붙이는 거 제일 느리지만 그 다음으로 느린 건 먹는 겁니다. 먹으면은 한 30분 이상 지난 다음부터 내 몸에 흡수되고 그다음에 간을 한번 통과하거든요. 간에서 해독이 되고 그래서 약발이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코를 흡입하면은 코의 모세혈관을 통해서 바로 흡수가 돼갖고서 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니까 몇 분 내에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약입니다. 근데 그것만큼 빠른 게 이제 담배를 피우는 거. 담배를 피우는 거는 코를 흡입하는 거 훨씬 빠릅니다. 정맥 주사보다는 좀 느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책에서도 그렇고 오늘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그러니까 빨리빨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중독이 더 잘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질문처럼 빨리빨리 뭔가 효과가 나타나는 것들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높고 위험한 어떤 물질이나 행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중독을 치료하거나 또는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날 때 일부러라도 조금 느리게 가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리는 편인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뻔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빨리빨리 되는 거가 항상 중독으로 가는 어떤 고속도로라면 우리가 좀 일부러라도 좀 느리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가 이제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특히 술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알코올 많이 쓰시는 분들이 어떻게 먹죠? 소주잔에 따라 먹지 않고 그 글라스로 백화점에 맥주 그거 따라서 마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먹는 거하고 소주잔에 따라서 원샷 하지 않고 소주잔 하나하고도 서너 번 나눠 먹는 거하고 그것만으로도 많이 다르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는 환자들한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적어도 글라스에서 소주잔으로 바꾸는 분들은 있는 것 같은데 소주잔
저는 원샷 안 하고 나눠 먹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내 몸에 흡수되고 들어가는 속도 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조금 젊은 요즘 뭐 2030 또 40 이렇게까지 좀 더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저희도 유튜브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유튜브나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찾아보시는 거가 뭐 자기계발적인 면이라든지 어떤 업무 퍼포먼스의 극도로 어떤 효율성을 추구하는 뭐 최선의 방법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면서도 와 너무 다 빨리빨리 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빨리빨리 가려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찾아보고 하는 거가 어쩌면 우리가 그 중독에 한 걸음 또 셀프로 다가가고 있는 그런 거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부러라도 좀 천천히 가는 방법은 저는 뭐 뻔한 얘기겠지만 그 일단은 휴대폰 끄고 그다음에 좀 밖에 나가서 걷고 오는 거라든지 저는 이런 것들로 되게 천천히 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튜브나 아니면은 우리가 뭐 빨리빨리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는 상태에서 밖에 나가서 이제 천천히 산책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되게 어색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누워가지고 휴대폰 보는 거에 익숙하니까. 근데 이 어색한 거를 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다 보면은 우리가 중독에 빠져 있는 뇌 상태에서 조금씩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효과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천천히가 중요하죠. 우리 저기 패스트푸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패스트푸드가 맛있는 거를 빨리 공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중독성이 있거든요. 패스트푸드 먹으면 살찌죠. 왜 살찌니까? 먹는 거가 적당히 내가 배부른 시간, 술 먹는 사람이 이제 주량 컨트롤 못하는 것처럼 알코올 중독되면은 패스트푸드를 그렇게 빨리빨리 먹다 보면은 나한테 필요한 에너지만큼 먹고 컨트롤되는 게 아니고 오버해서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음식 중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로우 푸드 요새 운동 뭐 일어나고 그러고 있는데 그게 조금 오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빨리빨리 하는 거는 진짜 먹는 거에서조차도 우리 건강을 한생을 해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 그 러닝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는 또 되게 어떤 면에서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프라인에 머무는 즐겁게 또 운동하고 건강에도 좋고 오프라인에 머무는 시간을 늘리게 하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지만 정신적인 부분 이런 거에도 얘기를 많이 드리지만 사실 걷는 거나 뛰는 거를 그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이고 사실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해왔었는데 이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이 또 잘 귀담아 못 들으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영화배우 하정우 씨가 걷는 거 엄청 좋아한다라고 얘기 평소에 많이 하고 걷기에 대해서 책도 쓰셨잖아요. 그래서 하정우 씨가 얘기하니까 이제 많이들 찾아보시더라고요. 네, 걷기도 많이 그 책 엄청 많이 팔린 걸로 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런 어떤 유명하신 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분들이 좀 천천히 가는 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일하는 거라든지 공부 뭐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거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럴 땐 또 빨리빨리 가는 방법들을 해야죠. 요즘에 챗GPT처럼 빨리빨리 더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를 하는 만큼 그거를 잠깐 또 끄고 우리가 하루의 일과의 아주 일부분이라도 일부러라도 좀 천천히 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 같이 갈 수 있다면 그러면 저는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관계 중독이라는 뭐 용어라기보다는 저는 혼자 있는 거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조금씩은 저보다 훨씬 더 어른이신 교수님도 계시지만 점점 더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 더 떨어지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해요. 물론 요즘에는 혼밥하는 인구들도 많이 늘고 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근데 오프라인에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 혼자 있는 거를 되게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제 그런 분들이 보이는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뭐 관계 중독이다라고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핵인싸가 되는 거를 장려하거나 뭐 그거를 멋있다라고 생각하는 뭐 어떤 그런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에도 또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정신 건강 오늘은 중독 얘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정신 건강의 면에서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면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가 혼자 있는 시간을 잘 사실 견딘다는 표현도 좀 이상하고요. 혼자 있는 시간을 그냥 잘 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정신적으로 건강한 분의 어떤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혼자 잘 노는 거 뭐 러닝도 하고 러닝도 혼자 하는 운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같이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혼자 잘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재미있게 씩씩하게 지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할 수 있는 좋은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관계를 그렇게 너무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이제 사이버 중독, 그 인스타 중독 뭐 그런 거가 이제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기 혼자서 이렇게 우아하게 슬로우하게 사는 거가 너무 불안해지고 뭔가 내 주위에 누군가 있어야 되고 누가 내가 플렉스한 거 보고서 박수 쳐줘야 되고 뭐 그런 그거를 추구하다가 이제 그것도 중독성이 있는 거죠. 내가 액션하고서 올리면은 저쪽에서 이제 멋있다고 반응이 오고 그런 거니까 이제 그렇게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폰 그 SNS 여러 가지에 그 좋아요를 눌렀을 때 우리가 바로바로 알람을 오게 하는 것도 교수님 말씀하신 중독에 빠르게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빨리빨리 액션, 다음 어떤 반응이 오니까요. 그래서 뭐 스마트폰을 투지폰으로까지
전까지는 못 바꾼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람 설정, 알림 설정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또 끌 수가 있고 또 특정 앱만 끌 수 있는 기능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SNS를 이제 빠져있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SNS 앱에 있는 알림 설정 기능 정도는 꺼두는 게 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절충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책에 보면은 그 소셜 미디어 그 중독된 친구도 얘가 나오는데요. 그거 보시면 이제 잘 이해가 될 겁니다. 마약에 중독된 아들이 예수님 믿고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종교적인 신념으로 인한 뇌 변화가 마약을 이겨낼 수도 있는 걸까요? 알코올 중독을 처음 치료를 한 거는 종교는 아니고 종교적인 신념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1950년대인데 그게 저희 알코올릭 아노니머스 AA라고 도박에 대해서는 갬블러스 GA라고 있고 미국에서는 헤로인이지만 우리나라는 히로뽕인데 나코틱스 아노니머스라고 그 AA, GA, NA 우리나라에서 활동한 거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배경을 갖는가 하면은 미국에서 나온 건데 미국식 청교도 있죠. 뭐 어떤 청교도적인 뭐 그런 그 기독교에서는 뭐 술도 못 먹게 하고 그러잖아요. 술 죄악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위기에서 중독이 걸린 사람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잘 살아보세요 하는 식으로 치료를 한 게 알코올 중독을 처음 치료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AA는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살아남았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AA, GA, NA가 갖고서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바로 그렇게 되는 거가 아니라 자조 집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미팅 나가면은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까 우리 저기 아까 병원에 가도 상담 받고 뭐 그러면서 이제 도움을 받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무슨 전문 상담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똑같은 펠로우 친구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이런 조직이 굉장히 강력한 치료적인 효과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인터넷으로 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 책에 보면 AHANA가 다 이 웹사이트 주소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종교적인 어떤 뭐 신념을 갖고 중독 문제를 이겨내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뭐 어떤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희 책에서도 나왔지만 꼭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거는 두 가지 정도인데 한 가지는 우리가 중독도 의존도 심리적인 의존이 있고 신체적인 의존이 있어요. 근데 신체적인 의존은 금단 증상이나 이런 게 굉장히 심하면 그거는 정말 종교라든지 이런 걸로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꼭 치료를 하셔야 되는 그 정도의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중독 문제, 모든 의존 문제를 다 이제 종교적인 문제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았으면 좋겠고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정도로 심한 중독 상태이다. 그거는 꼭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종교적으로 어떤 신념을 갖고 이제 이겨내고 하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종교적인 거에 너무 이제 빠져들다 보면은 잘못하다가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중독된 사람을 자꾸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종교적인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비난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 저는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기관이 됐든 병원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친구가 됐든 간에 중독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 항상 가장 신경 쓰셔야 되는 거는 이미 많이 다쳐버린 어떤 자존심, 자존감을 더 다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보듬어주고 이해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한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종교가 됐든 뭐 병원이 됐든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AA에서도 뭐 AACA 그런 데서도 이거를 너무 그 도덕적인 죄악시하는 종교적인 죄악시하는 이제 그런 어프로치가 안 좋다는 얘기들 하고 있고요. 하여튼 AA에서 술 끊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AA보다는 병원 다니는 게 훨씬 쉽게 할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만 AA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AA에서는 또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우리 그냥 병원에 다니면은 술 끊는 거나 고혈압 치료하듯이 하면 되는 거고 뭐 약 먹으면서 병원 다니고 생활 습관 조금 바꾸고 하면 되는 건데요. AA는 매주일 이제 미팅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술 끊는다는 거가 AA에서는 그냥 단순히 병 관리하는 거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서 AA에서 그 성공한 사람들은 굉장한 성취감을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 상담소에 자원봉사자로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의학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병 걸리고 치료해주고 적당히 관리하면 되지. 그러니까 힘들지 않게죠. 힘들지 않게 하려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힘들게 이 업적을 이룬 거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인생을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사자들 뭐 그래갖고서 그 쪽방촌 다니면서 쪽방촌 알코올 중독자는 많이 숨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상담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상당히 포스가 있는 분들이죠. 근데 아무나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죠. 아무나 적당한 의지력과 적당한 평범한 사람이라면 병원에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저도 이번에 저희 책이 나왔으니까 서평이나 블로그나 이런 데 책을 보신 분들의 어떤 반응이 이제 궁금해서 좀씩 보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서평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책에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다 저자들이 의사다 보니까 약물 치료를 너무 이제 뭐 강조한다. 뭐 보시기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저희가 약물 치료만 중독 치료에 있어서 이제 최고다. 그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생각보다 저희가 뭐 예를 들어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약도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약이 있어요라고 해서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중독을 치료하는 약은 같은 정신과 의사들 또는 일반 의사들 안에서도 그런 약을 써보거나 하는 경험들이 많이 부족하면 또 잘 모르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약이 최고다가 아니라요. 교수님이 방금 말씀하셨지만 어떤 면에서는 약물 치료가 가성비가 흔히 제일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비싼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약이 위험하거나 뭐 어떤 부작용이 크거나 이제 그런 약도 아니고 간편하게 약을 먹으면서 물론 이제 약을 먹는다라는 거는 또 되게 괴로운 심리적으로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약을 먹으면서 우리가 중독 문제를 잘 관리하게 되면 오히려 이런 어떤 중독 모임에 나가거나 종교적으로 나가거나 하는 여러 가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가성비가 높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저희가 약물 치료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하자면 내가 당뇨병에 걸렸는데 아주 심한 당뇨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타이트하게 다이어트 컨트롤하고 그래갖고서 뭐 하루에 몇 칼로리 제한하고 뭐 운동 하루에 1시간씩 계속 꾸준히 그 에어로빅 exercise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간신히 혈당이 조절된다고 해요. 이게 제대로 가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혈당 조절하는 약을 하나를 먹으면은 그런 행동하는 내가 생활에 치료를 위해서 투자하는 노력이 반으로 줄어들어도 똑같은 성과로 유지가 된다. 그럼 어느 쪽이 더 받아들이기 쉬운 치료겠어요? 그러니까 중독 치료할 때 약을 쓴다는 거는 이런 의미지 약만 먹으면 해결된다는 게 아닙니다.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야 되는 건데 라이프 스타일을 바뀌는 거를 더 훨씬 더 쉽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보조적인 걸로 이제 약을 쓰는 거죠. 그 알코올 중독 치료제를 먹으면 술을 못 먹게 되는 게 알코올 중독 치료는 술을 못 먹게 하는 약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 중독에 이르는 마약류 약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떤 약이 있을까요? 기록에 남지는 않을까요? 마약 중독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기록이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의무 기록에 남는데 그게 무슨 경찰이나 그런 데로 넘어가는 절대로 안 씁니다.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 중에서 중독에 이르는 마약류 약물, 이거는 다 분류가 돼갖고서 의사가 처방하고 제한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가 모르핀이나 뭐 그런 종류의 마약,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도 불법 펜타닐 얘기 아까 했었는데 원래는 합법 약물입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처방을 타이트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DHD 치료제, 살 빼는 약, 그다음에 이제 수면제, 최면 진정제, 신경 안정제 이런 종류들이 우리가 이제 중독성 있는 약들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이런 약들은 처방을 물론 제한을 합니다. 중독이 되지 않게 쓰려면은 처방을 조심해서 해줘야 됩니다.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내성이 생기니까 용량이 늘어나거든요. 제가 진통제를 처방하는데 선생님 이제 이 약으로 안 되는데 조금 더 늘려주세요. 뭐 그런 요구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걸 했을 때 열심히 잘 판단을 해야죠. 물론 처방하는 의사도 이 약 중독성이 있으니까 함부로 들지 마세요. 처방 중독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처방하는 의사로서 우리 의사로서는 처방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정말 지랄 같은 얘기인데 처방받는 약을 한 달에 처방받은 대로 안 씁니다. 아까 펜타닐 패치를 이상하게 쓴다 그랬는데 처방받은 대로 사용할 것처럼 쓰는데 근데 그거를 이상한 방법으로 쓰면은 중독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약에 흡수되는 시간이 늦어지도록 뭐 천천히 균일하게 흡수되도록 뭐 그렇게 이제 제형을 만들어 놓죠. 근데 그거를 이제 이 약을 하는 친구들이 이걸 무장 해제를 시켜갖고서 이거를 아주 속해성 약물로 만들어 갖고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거를 설명해 드리는 건 안 좋을 것 같고 뭐 작용 시간이 24시간 걸리는 약을 뭐 10분, 20분 만에 확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그 기계묘한 방법들을 씁니다. 이거가 이제 처방된 약물이 전용됐을 때 위험이 되는 거죠. 교수님이 사실은 이 질문은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라 중요한 말씀 다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뭐 한두 가지 정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첫 번째는 그 이제 약을 받으면 저희 잘 훈련받은 정신과 의사들은 그 약이 얼마나 잘 관리가 됐을 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을 갖고 내가 이 환자분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약을 처방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컴퓨터 모니터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약을 딱 처방을 해서 이 환자분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마약류라고 써져 있는 어떤 약, 향정신성 의약품이다라고 해서 이게 써 있는 약 이런 것들을 처방받으실 때 저는 제 생각에는 물론 저희 의사들이 더 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약국이나 이런 데서 약을 받으실 때 더 깜짝 놀라시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마약류 약을 뭐 이렇게 해서 놀라셔가지고 이제 오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신 것 같은데 꼭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이라 함은 그런 약들을 안전하게 잘 관리하고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약이 꼭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니까 일단은 그 약 받으셨을 때 너무 놀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 근데 교수님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좋은 의도로 그다음에 환자분도 도움이 필요해서 이제 그 약을
있었던 것까진 좋았는데 그 약이 이제 점점 강력한 중독성 있는 물질들을 이제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약을 좀 한 알 먹을 걸 두 알 먹게 되거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꼭 담당 정신과 의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고 점점점 약을 더 많이 사용하게 돼가지고 처방받았던 날짜보다 자꾸 더 병원에 일찍 가게 되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내가 그런 경험을 하거나 주변에서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생긴다면 꼭 담당 의사를 믿고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중독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의 솔직함인 것 같아요. 의사도 중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도와드리려고 이제 얼마 드셨어요? 뭐 얼마나 술을 드셨어요? 얼마나 자주 드셨어요? 이런 질문들을 꼼꼼하게 하는 거고 또 거기에 환자분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나 사실은 그 마약류 어떤 이런 약을 너무 여러 개 먹고 있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더 빨리 알아차리고 더 잘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약류 물질이라고 해서 다 놀라고 막 내가 큰일 난 뭐 어떤 문제 아닌가 이런 거를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마약류를 뭐 쓴다고 해서 또는 불법적인 마약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분을 발견한다고 해서 저희가 어디에 무슨 신고하거나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저희는 다 도와드리려고 여쭤보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우리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 관계를 통해서 잘 관리해서 복용할 수 있다면 병을 낫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약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 교수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가 안 될 때 약을 자꾸 더 많이 먹거나 여기저기 병원들을 돌아다니면서 먹게 되거나 이거를 불법적으로 누군가한테 판매해서 내가 합법적으로 잘 처방받은 약이 아닌 약을 함부로 먹게 되거나 남이 처방받은 약을 함부로 먹게 되거나 이제 보통 이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신 차려보니까 쇼폼만 5시간 보기도 하는 요즘 시대인데요. 무의식적으로 쇼폼을 보는 이런 습관이 뇌 건강에 안 좋은가요? 뇌 건강에 안 좋은 거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머리가 멍해진 것도 있겠지만 꼼짝 않고 나쁜 자세로 계속 있고 그런 것들이 몸에도 안 좋고 척추에도 안 좋고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정신과 의사이긴 하지만 항상 저희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이제 많이 강조드리는 게 신체적인 건강이 건강해야 정신 건강도 건강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쇼폼은 특유의 그 짧게 끝나는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흥미롭게 다른 영상들을 보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방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안 좋은 자세나 이제 비슷한 자세로 누워서 계속해서 휴대폰만 쳐다보게 되는 일이 있게 되고 그러면 신체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 당연히 정신 건강도 안 좋아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중독이라고 할 수 있냐에 따라 다르겠는데요. 이제 그 중독이 잘 되는 사람은 그 몰빵하는 그런 이제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몰빵하는 체질이 별로 아니라서 이제 한 가지 좀 하다가도 흥미가 없으면 딴 데로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특별히 그렇게 오랫동안 중독에 빠져 있고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교수님이랑 좀 다르게 제 생각에는 제가 스스로 좀 중독에 취약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다행히 이제 저는 또래 남자 어떤 친구들, 동료들보다는 다행히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가지고 게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빠져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새로운 거를 좀 그래도 호기심 갖고 이렇게 찾는 편인 것 같아가지고 제 스스로 어떤 거에 하나 꽂히면 그거를 이렇게 빠져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조심하는 편이고 또 공부를 하는 게 이런 분야다 보니까 저는 제가 중독에 빠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 교수하고 나하고 이제 세대가 다른데 중독은 좀 이제 젊은이들의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젊었을 때 뭐를 갖고 노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대학생 때는 모든 대학생들이 갖고 놀던 놀이가 뭐 술 먹는 건 항상 술 먹는 거고 당구 치고 그런 거였거든요. 근데 당구 치려면은 당구장에 가야 되잖아요. 몇십 분 걸려갖고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 같이 칠 친구가 있어야 되고 몇 명이 모여서 한 2시간 친구 나면 이제 지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여러 시간 숏폼을 5시간 보듯이 그런 식으로 몰빵할 수 있는 아이템 자체가 내가 젊었을 때는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 중독에서는 저희 때는 스타크래프트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때는 그렇게 그런 강력한 중독이 되지 않고 버티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저희 책에도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조금 더 이제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책을 더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중독이 다른 정신의학의 어떤 여러 가지 영역보다도 그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그런 분야인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대로 예전에는 이렇게 자극적인 것들이 좀 없었다면 요즘에는 점점 자극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사회가 발전하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그 어떤 중독
가능성이 높은 여러 가지 문화나 뭐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이제 중독을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공부할 것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환자분들이 생기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MZ 세대가 사는 시대가 중독이 잘 되는 그런 문화적인 아이템들을 훨씬 많이 공급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대로 인류가 사람이 달라지고 뭐 진화하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세상이 달라진 게 제일 큰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거의 태어났을 때부터 스마트폰을 쥐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독에 또 취약하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에 아주 익숙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알코올 중독 치료하고 도와드릴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항상 접근 가능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 술이 있으면은 사실은 누구라도 참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눈앞에 스마트폰이 있었던 게 시간이 어렸을 때부터 오랫동안 노출되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쇼폼이라든지 이런 거에 익숙하고 빠지기 쉽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쁜 것에는 우리가 쉽게 중독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 왜 좋은 것에는 중독되는 게 어려울까요? 그건 나쁜 거건 좋은 거 나쁜 거 기준이 뭐죠? 과유불급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많이 하면은 그 해치는 거고, 그렇죠? 적당히 하면은 뭐 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적당히 먹으면 그게 우리 인생을 즐겁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어떤 거든지 간에 중독이 갖고서 너무 지나쳐서 내 삶이 어그러지게 되면은 좋은 거는 있을 수가 없겠죠. 저희 그 정신과 의사 중에 유명 저자인 하지연 교수님이라고 건국대학교 병원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이 공부 중독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공부 중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학습 중독이 좀 헷갈리는데 이제 그 책에도 뭐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일단은 중독이 어떤 사람은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중독이 안 되는지도 조금씩 다 다른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제 이런 어떤 기준도 조금 애매모호할 때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딱 질문에 확실하게 좋은 거에는 중독이 되는 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거에 흥미롭게 관심이 이렇게 꽂히느냐는 다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쁜 거에 이제 중독이 좀 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질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좋은 거라고 분류하는 거에 또 중독이 잘 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독되면 뇌 구조가 바뀐다는 게 이게 사실인가요? 이것도 그렇게 단순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뇌의 구조가 바뀐다는 것과 예컨대 우리가 그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터득을 했다, 뭐 학습을 했다. 그것만으로 뇌 구조는 바뀌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습관이 든다든지 뭘 한다든지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무슨 뇌 사진을 찍어 보면은 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다. 그 정도로 바뀌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뇌가 좀 동작하는 방식, 자극에 응답하는 방식 그런 거 달라진다는 건 분명하겠죠. 기능적으로 조금 달라진다라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의학적으로 연구적으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가 뭐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불안한 상태가 오래 가면은 이제 불안한 뇌, 공포에 취약한 뇌로 바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듯이 중독에 계속 노출이 되고 중독적인 상태가 이제 오래되게 되면 교수님 말씀대로 모양이 그러니까 구조가 바뀐다기보다는 기능적으로 우리가 중독에 취약한 뇌가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한 게 있죠. 예컨대 무슨 게임 중독이 된 애들 그 기능적 뇌 영상을 하면서 뭐 게임 중독이 되는 애들 게임 화면을 보여주면 어디 활성이 증가하더라 뭐 그 정도 얘기인데 이걸 갖고서 뭐 뇌 구조가 바뀌었다고 뭐 그렇게 단언할 수 있거나 그런 수준의 증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가 좀 용어가 이상한 거고요. 도파민은 중독과 관련돼서 뇌에서 어떤 활동이 변하는 뭐 그런 거지 도파민 자체에 중독이 된다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뇌의 도파민 반응을 높여주는, 뇌의 도파민을 올려주는 그런 자극들이 중독성이 상당히 있는 자극들이 많다고 보면 될 겁니다. 도파민 중독에서 돌아와서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쉬운 방법은 없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서 내가 중독된 거가 하나 있으면은 당장 그거부터 하게 되거든요.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한 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중독이 된 사람이 뭐 나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쉽게 안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딱 충동이 들었는데 하려고 보니까 할 데가 없네, 할 여건이 안 되네. 그렇게 되는 거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도박 중독 든 친구들 굉장히 힘든데 도박 중독을 일괄 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돈을 못 가는 겁니다. 도박할 돈을 못 가는 거.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교수님께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비슷하게 환자분들 또 중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한테 이제 비슷하게 말씀을 드리는 점이 뭐냐면 어떤 중독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 중독 물질이 됐든 행위가 됐든 거기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장애물을 좀 많이 만들어 두는 게 되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한테 이제 술을 구하러 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두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를 들어 교수님 말씀대로 당장 살 돈이 없는 것도 하나의 어떤 절대적인 장애물 같은 게 될 수가 있고 뭐 집 근처에 가까운 편의점에 내가 그 편의점을 이제 뭐 안 만들겠다고 안 만들고 그럴 수는 없겠지만 편의점까지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리고 뭐 게임 같은 거에도 이제 접속하는 그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둔다든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눈앞에 있으면은 우리 뭐 저도 그렇지만 누구나 이렇게 금방 빠져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되게 힘들게 만드는 거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방법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사실은 조금 뻔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희 책에도 나오는 얘기이긴 한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결국은 많이 만들어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온라인에 빠져 있는 시간을 최대한 좀 줄이고요. 오프라인에 머물고 있는 시간들을 좀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거 이게 이제 빠져나오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환자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제 알코올 환자들한테 꼭 물어봐요. 당신 집에 술을 쌓아두고 있습니까? 하면은 집에 술을 쌓아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다 그날의 술은 그날에 찬다거든요. 이거가 뭐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있으면 무조건 다 먹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덜 먹기 위해서 그래도 그날 술을 다 그날 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중독 공부하고 할 때 어떤 물질이 얼마 동안에 이제 그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든가가 물질마다 기간들이 조금씩 다르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요즘에는 여러 가지 합성 마약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물질들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책에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거랑은 좀 다른 기간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의 어떤 물질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이 뭐 딱 이렇게 정해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한 일주일에서 조금 더 길다면 뭐 2주일 정도만 거기서 어떻게든 좀 벗어날 수 있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엄청난 금단에 시달리는 건 좀 지나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일주일, 2주일이 굉장히 힘든 건데 그럴 때 예를 들어 저희처럼 정신과 의사한테 찾아오셔서 도움을 받고 이 가이드를 받는다든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그 정도만 물질이나 행위로부터 이제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 중독에서 이제 벗어나는데 그 정도 시간이면 또 된다. 이렇게 약간 과하게 좀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인지 궁금하다 가르쳐달라 뭐 그렇게 오는 환자분들한테는 가장 간단한 거는 그럼 2주일 동안만 술 안 먹어보세요. 2주일 술 안 먹었는데 별로 그 힘들지 않고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면 당신 알코올 중독이 아닙니다. 뭐 그 정도까지 심지어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영상을 보시는 여러 중독에 관련돼서 이제 궁금해하시거나 또는 뭐 어려움을 직접 본인이 겪고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 정도 기간이면 우리가 뭐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영상에서 치료가 됩니다. 의사로서 치료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만 그 물질이나 행위에서 좀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때 꼭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혼자서 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그러면 중독의 어려움에서 또는 도파민 중독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독에서 성공적으로 회복한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또 이게 극복했다고 하지만 또 극복했다는 사람이 조금 있다가 다시 빠져들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독이 됐는지 오래됐고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다니다 보니까 건강하게 계속 살고 있네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중독을 극복했다고 봐야 되겠죠. 중독을 경험하시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괴로워서 병원까지 오시게 되는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심한 상태다라고 또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 정도 심한 분들이 중독에서 그 어려움을 겪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알고 있거든요. 이게 좀 문제다라는 거를. 문제인 거를 모르는,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 대한 인식이 없는 분들도 물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중독 질환에 좀 경험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그런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이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눈앞에 있으니까 또 술을 마시고 다음날 일어나면 그런 자신의 모습에 엄청나게 현타가 오기도 하고 속상해하기도 하고 또 주변 가족분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기도 하고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되게 자존감의 어떤 상처를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오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드릴까가 이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제 내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저희가 말씀 주신 대로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책에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거를 벗어난다기보다는 중독이라는 몸 상태는 한번 걸리면 그냥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처럼 갖고 있는 거고요. 그런 상태가 유지되는데도 술 안 먹고 건강하게 살고 뭐 그렇게 되면 자기 관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우리가 해주는 거는 그 중독이 된 상태를 관리해서 술 안 먹어도 아무 문제 없고 술보다 훨씬 재밌는 걸 찾고 그렇게 해서 살게 해주는 뭐 그런 거죠. 야, 중독이 깨끗하게 다 났으니까 이제는 내 맘대로 해도 돼.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참 저희 정신과 의사들의 뭐 고민하는 지점이기도 한데 이렇게 무 자르듯이 또는 수술해서 이제 암덩어리를 뭐 잘라내듯이 이런 식으로 치료됐다 완치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려운 것 같고 특히 정신질환의 여러 분야 중에서 중독 정신질환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다 이제 중독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발동이 걸리게 되면 그러면 또 중독이 금방 다시 빠져가지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과 제가 생각하는 건 책에도 썼지만 마치 고혈압 당뇨처럼 이거를 뭐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열심히 입원해서 치료받은 다음에 다 깨끗하게 나와가지고 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리받으면서 의논하고 상의하고 어려움에 빠졌을 때 또 뭐 저희 같은 의사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조언도 구하고 같이 의논도 하고 같이 울고 웃고 하다 보면서 쭉 관리해 나가다 보면 중독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조절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거든요. 내가 멈추어야 한다라고 생각할 때 멈출 수 없는 게 이제 중독인데 그 조절하는 능력을 좀 다시 찾아나가는 과정을 저희랑 같이 하시는 거 이게 이제 아마 치료이고 생각하시는 이제 완치에 가깝게 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내과 의사도 변호사도 상관없이 알코올 중독이 된다는데 고도 적응형 중독자들이 뭔가요? 고도 적응형 중독자들이다 라는 용어 자체는 조금 저희 정신과 전문의한테는 좀 생소한 용어인 것 같긴 한데 아마도 여러 가지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저런 고도 적응형이다라고 이제 그 용어들이 돌아다니는 이유는 그러니까 누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직업과 뭐 좋은 기능 뭐 이런 것들을 멋진 뭐 어떤 모습 이런 걸 갖고 있지만 그 뒤에는 이렇게 어떤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에는 또 이렇게 멀쩡하게 일하는 그런 분들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뭐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그 사람이 이제 얼마나 사회적으로 뭐 성공했는가 이런 거랑은 전혀 상관없이 누구나 이제 우린 중독에 빠질 수 있고 그거는 뭐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어떤 경우에 이르게 되면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나 다 중독에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관리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특히 그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이 물질, 뇌에 강력하게 작용하는 물질을 이겨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제 그런 게 최근에 나오는 그 합성 마약 같은 것들이고, 알코올은 뭐 워낙 오래된 물질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뭐 한잔하자, 오늘도 끝나고 뭐 한잔하자라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알코올에 노출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제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거는 제 생각에는 그분이 얼마나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가랑은 상관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좋은 기능을 갖고 있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많다라는 거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중독을 좀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병원에도 좀 더 빨리 갈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젊고 멀쩡해 보이고 뭐 멋져 보이고 이런 거랑은 상관없이 누구나 중독에 딱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그 일부에서 교수님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요즘 저희 중독 정신과 전문의를 찾아오는 젊은이들 중에서 심한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경우는 제가 이제 교수님보다는 경험이 많이 적지만 이제는 많이 그렇게 못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레지던트, 그러니까 전공의를 할 때만 해도 정말 심각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제가 많이 그래도 좀 만나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예전처럼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많이 못 만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를 이제 저희 책에도 조금 써놨는데 교수님이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포금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는 것보다도 재미있는 무언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뭐 그게 스마트폰일 수도 있고 마약이 재미있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물질들, 뭐 행위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회식 문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달라져가지고 예전처럼 술을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술에 취해서 다음날 숙취에 시달리고 이런 거에 별로 재미를 많이 못 느끼는 것 같고 쇼폰부터 시작해서 훨씬 더 재밌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젊은 층에서 이제 알코올 중독, 저희가 말하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진짜 심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체감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알코올 소비량도 옛날보다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 같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술이 그렇게 별로 재미있는 게 아닌 그런 아이템이니까 중독이 되는 친구들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 좀 얘기하면 적응형 중독자, 고도 적응형 중독자라는 거는 아직 망가지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망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뭐 중독된 기간이 짧고 뭐 그래서 그런 것만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사회적인 지지 체계가 어떻게 돼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많이 뜨고 있고 그렇지만 돈 많은 사람들과 던지기 해갖고서 뭐 위험하게 약을 구하는 거가 아니라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주 고품질의 약을 자기 비싼 돈 주고서 뭐 진짜 몰래 구해서 진짜 몰래 쓸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중독이 돼도 표가 안 나죠. 무슨 위험한 짓도 안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그런 사람들은 똑같은 정도로 중독이 돼도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눈에 들띄는 거예요. 작은 팩 소주로 시작했다가 10년 뒤에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된 여자도 있다고 하는데요. 알코올 중독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걸까요? 이게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고 항상 궁금해하고 또 계속 연구가 필요한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실히 뭐 작은 팩소주를 시작했다가 점점점 술의 양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정말로 중독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또 중독에 빠지지 않는 사람마다 케바케처럼 사람마다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누가 더 중독에 취약한가 그리고 누가 더 똑같이 술을 마셔도 중독에 걸리지 않는가 이제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한테 이제 오시는 분들 많이 보면 아 나는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셔도 나는 중독자가 아니야 나는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게 이제 단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라고 하기보다는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즘에는 여러 가지 마약 물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리 내가 의지가 굳고 막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하더라도 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강력한 물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나는 중독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자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특히 요즘 마약이 더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을 빠지는 과정은 저희 책에도 있는 내용이긴 한데 처음에는 적게 마시면서 즐거움을 많이 느끼죠. 그래서 한잔하고 하면은 기분도 좋고 뭔가 불안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 이제 그러다가 그 과정을 이제 여러 번 거치게 되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 뇌가 술이 없으면 불안해지게 되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돼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금단이라고 부르는데 금단이 꼭 인터넷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경기를 일으키고 손을 부들부들 떨고 이제 이렇게 심한 금단도 있지만 사실은 마시고 싶다 생각난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가벼운 금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술을 안 마시면은 잠이 잘 안 오는 것도 가벼운 사실 금단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재미로 시작한 게 그게 없으면 안 되게 되는 상태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라이킹이다 그러니까 좋아하고 재밌고 행복하고 하는 거에서 원팅 그거를 없으면 그 정말 이제 강박적으로 그게 없으면 힘들어지게 되는 상황으로 빠지게 되는 게 이제 중독의 과정이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뇌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오늘은 그런 어려운 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뇌가 술이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없으면 안 되는 상태에서 이제 병원으로 오시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약물의 종류, 뭐 알코올이건 약이건 간에 물론 이 사용을 하다 보면 중독을 얼마큼 잘 일으키는 게 약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은 그 중독을 일으키는 그 능력이 그렇게 센 약물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술은 누구나 다 먹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나 다 먹는데 그래도 알코올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매일은 아니라 정기적인 음주라는 거지. 정기적으로 음주. 너 술 먹는 사람이 됐을 때 나 술 먹고 나는 그건 정기적인 음주자 중에서 한 뭐 10% 뭐 그 정도 이제 비율이 중독이 되는 거라면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겪죠. 히로폰 같은 거는 주사를 한번 맞았다 그러면은 그건 100%. 그러니까 중독성 약물을 즐기는 것도 이제 가려가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환자분의 사례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영상에서 개인적인 환자 사례를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긴 어렵겠지만 생각나는 여러 가지 사례들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시작을 해서 다른 여러 가지 중독으로 옮겨가게 되는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배우는 교과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중독은 딱 하나의 분야만 딱 중독이 되어 있고 나머지 중독성 물질이나 행위에는 또 완전히 멀쩡하고 이런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고 보통 하나가 중독이 되면 사실 다른 거에도 중독에 취약하게 되고 이제 또 중독되고 또 중독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술을 마시면 담배를 더 많이 피우게 되는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둘 다 어떻게 보면 중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서로 또 반대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알코올 중독에 이제 점점점 빠지게 된다. 그런 만약에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나나 아니면 주변에 있다면 그분이 다른 중독으로 또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지를 또 우리가 체크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또 중요한 지점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체질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 연구가 있긴 한데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게 특히 알코올 중독이 이제 대물림이 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면 아들도 알코올 중독이 되기가 쉽죠. 물론 이게 이 아들이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술 먹는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술을 너무 쉽게 접근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 이건 유전적인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이 잘 되는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책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뭐 성격 특성이 중독이 잘 되는 호기심이 굉장히 강력한 사람, 뭐 자극적인 거 추구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중독이 잘 됩니다. 충동적인 사람이라든지.
내가 가까운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고 나도 그런 걸 보면서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면 저희 중독을 하는 정신과 의사들이 할 일이 없어질 텐데 이제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교수님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호기심을 갖게 되고 저게 왜 좋지? 저거 왜 하지라고 하다가 이제 나도 해보게 되고 그러다가 점점 빠지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게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멈출 수 없게 될 때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빨리 일찍 또 병원에 오셔서 또는 뭐 정신건강 전문가한테 찾아가셔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도 좀 점검하고 내가 어떤 부분이 좀 취약한가도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중독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데는 우리 저기 정신과 병원 그런 데 말고도 각 지자체별로 중독 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신과 중독 문제에 대한 보건소 비슷한 데거든요. 전국적으로 다 있지는 않죠. 네네. 있는 데는 많은데 그 중독 지원센터 같은 데가 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량이 알코올 중독을 결정하는 요소일까요? 이 질문도 사실은 저희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긴 합니다. 나는 소주는 전혀 못 마시고, 뭐 맥주만 조금 즐기는데 나는 주량이 작으니까 중독이 아니고, 또는 나는 뭐 소주 두세 병을 마시지만, 그 이상은 내가 안 마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중독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주량으로 우리가 따지는 게 뭐 서로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썰을 풀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좀 더 간편하니까 양으로 중독인지 아닌지를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뭐 문화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그게 뭐 하나의 어떤 기준점이 될 수도 있지만 주량만 가지고 양만 가지고 저희가 중독이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는 것 같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원할 때 멈출 수 있는가 그러니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또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는가 이제 이게 중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진 사람은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마시게 되고 간이 점점 안 좋아져가지고 저희가 병원에서 황달이라고 하죠. 얼굴이 완전히 새노랗게 되고 눈도 완전히 새노랗게 돼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되게 깜짝 놀라기도 해요. 저희들은 이제 의사니까 워낙 많이 보니까 그런 거에 놀라지 않지만 황달이 그렇게 빠져가지고 정말 간을 이식받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라는 경고를 듣고도 어쩔 수 없이 또 술을 마시게 되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조절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도 술을 마신다? 이거는 이제 우리 뇌가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중독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양만 가지고는 우리가 중독이다 아니다를 얘기하는 거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유튜브에 무슨 검사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우울증 검사지, 뭐 알코올 중독 검사지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그냥 셀프로 체크하신 다음에 난 중독이 아니야 난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 사실은 도움이 필요한 분들인데 이제 병원에 오시지 않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주량이 얼마나 되냐 이제 이런 것들의 어떤 질문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내가 아니다 또는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제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량은 개인차가 상당히 크죠. 이제 주량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술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으면 술이 부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기분이 불쾌해지죠. 그래서 술이 주는 유쾌함과 술이 주는 불쾌함이 딱 뭐죠? 세임 되는 여기까지가 이제 내 주량인데 그러니까 이전까지 술 먹는 게 즐거운데 그다음에 술 먹으면 괴로워지는 거죠. 근데 요거가 적당한 선에 있는 사람들은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먹으면 나 안 되겠네 하는. 근데 알코올 중독이 될 체질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별로 없어요. 먹기 시작하면 끝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가 그 자기의 주량보다 많이 먹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 것 중에 알기 쉽게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서는 술 먹고 필름이 끊긴다 그러죠.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필름 끊기는 거가 내가 견딜 수 있는 만큼만 먹고서 스톱한 사람들은 필름이 안 끊깁니다. 되게 우리가 필름 끊기는 거는 내가 알아서 먹었을 때가 아니고 무슨 뭐 환영회다 뭐 그런 데 가서 강제로 술 먹임 당했을 때 필름이 끊기지 않습니까? 그때 내 주량이 넘었는데 억지로 먹어야 되니까 술이 이제 독성이 나타나서 필름이 끊길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먹었는데 필름이 끊겼더라.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내 몸을 방어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먹을 때까지도 자기가 그냥 조절이 안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먹었는데 필름이 끊겼다. 이런 사람들은 중독성 체질이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필름이 끊기는 양이 사람에 따라 다르죠. 소주 한 병만 먹어 반병은 모르겠 한 병만 먹어도 끊긴 사람이고 한 대여섯 병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절대적인 양으로 이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방금 사실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그 알코올 중독 신호, 몸에서 보내는 알코올 중독 큰일 났어라고 하는 신호 중에 하나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들 많이 알고 계신 조금만 마셔도 얼굴이 새빨개지는 거, 그건 이제 뭐 알코올 분해 효소가 특히 뭐 아시안에서 한국인에서 적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연구나 이런 것들 아마 그 워낙 뉴스에도 많이 나오니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얼굴이 시뻘개지는 것도 괜찮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더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겨내고 많이 마시기도 하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몸이 보내는 알코올 중독
됐어라는 신호라기보다 충분히 먹었어. 네네,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네, 당신은 알코올을 너무 이 이상으로 많이 마시지 않는 게 좋아라고 경고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있을 수가 있고요. 조금 더 내가 알코올 중독까지 빠지게 된 상황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술을 마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몸에서 느껴지는 반응들인 것 같아요. 심리적인 반응도 있고 신체적인 반응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정말 심한 경우겠지만 손이 다음날 술을 마신 다음날 덜덜덜 떨린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알코올 금단일 수가 있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아니면은 술을 마신 다음에 거의 항상 중간에 잠이 깨가지고 잠을 설친다든지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심리적으로는 어제 술을 많이 마셨는데 오늘도 술이 또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가 사실은 내가 알코올 중독에 지금 취약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들이 이제 몸과 마음에서 보내는 알코올 위험 신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이런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술에 내성이 생기고 금단이 생기는 문제인데요. 술 안 먹으면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이 멀뚱멀뚱 오고 할 때 딱 드는 거 있죠. 그때 술 한 잔 하면 잘 텐데 딱 한 잔 먹으면 자거든요. 그리고 서너 시간 자서 딱 깹니다. 근데 문제는 술이 수면 유도 효과가 수면제보다 훨씬 세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병원에서 가서 수면 잔량 처음 받아도 그걸로 못 자요. 술 먹어야지만 잡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술 못 먹으면 못 잔다, 안 먹으면 못 잔다. 이거가 이제 가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중독이 상당히 확실하게 중독이 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그리고 이제 저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할 때 수면 내시경 하지 않습니까? 수면 내시경 할 때 수면제, 마취제를 줘갖고서 재우는데요. 근데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이게 이미 내성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마취가 안 돼요. 그래서 수면 마취 했는데 나 술 많이 먹어서 뭐 그 건강검진 하려고 해서 내시경 받으려고 해서 수면 마취를 했는데 믿어주려면 주사를 맞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몸이 보내는 알코올 중독 신호 몇 가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상생활하면서 흔히 느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죠. 심각한 중독의 신호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수면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수면 사이클이 막 어그러지고 그게 술에 의존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손 떨리고 그런 부작 금단 증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뇌가 지금 알코올에 조종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혼자서 술을 잘 끊을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사실은 병원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는 아직은 조절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경우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근데 사실은 중독의 어떤 환자, 그러니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된다라고 하면은 혼자서 조절할 수 있고 끊을 수 있다라는 거는 되게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책에도 썼지만 이게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라고 저희가 책에 쓴 부분이 있는데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중독 치료는 약으로만 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약이 도움이 될 수 있고 중요합니다라고 써놓은 이유는 그만큼 우리 뇌가 중독에 취약해져 있는 상태고 앞서 이제 질문에 나왔듯이 뇌가 바뀐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중독에 이미 취약해져 있는 상태, 심한 상태다라고 한다면 약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정도로 이제 심각한 상태가 된 거니까 그때부터는 혼자서 끊는 게 좀 어려울 수가 있고 그때부터는 이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물 치료도 하나의 옵션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저희가 정신과 의사나 아니면은 그 상담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만나서 한 5분이라도 잠깐만이라도 인사를 나누고 조언을 듣고 어떻게 지내는지 확인하고 이런 것들이 중독을 조절해 나가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이나 전문 상담 기관에 찾아가시는 것만으로도 끊는 데 도움이 되게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술을 혼자서 끊을 수 있는 걸까요? 상담 받으러 가고 병원에 가는 것이 즐거운 일 내지는 꺼려지지 않는 일이 돼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서도 알코올 중독이 치료하기 힘든 뭐 경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쭉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 힘들겠구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까지 혼자 사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술 먹고 싶은 게 뭐 그 술에 노예가 되고 술에 끌려들어서 먹는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치료가 되고 조금 갈망감이 줄어들고 나면은 이제 먹을까 말까 하는 시기가 오는데 그때 누가 먹지 마 하고 딱 말려준 사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강제로 뭐 붙들어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 내일이 있잖아 먹지 마 그 한 소리만 들으면 그것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제 갈망감이 싹 줄어들고 안 먹고 살 수가 있는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설이고 있을 때 먹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순간에서 에라이 뭐 오늘 하루 더 먹는 건 어때서 먹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일이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강제로 끊게 옆 사람이 있어서 강제 끊게 해준다는 거가 아니라 옆 사람의 존재만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이제 그 조절하는 데 큰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1인 가구가 한국에서 되게 많아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중독의 측면에서만 보면 그러니까 술을 사 먹을 수 있고 담배를 사서 피울 수 있고 이제 한 성인이 된 나이에서 1인 가구가 많아진다라는 거는 그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 좀 위험해지고 있는 그런 그 사회문화 환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고 여러분들이 중독
문제에 대해서 이게 꼭 심각한 병이고 뭐 의지가 나약한 문제고 나쁜 사람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왜 중독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슬기롭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를 같이 한번 좀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카지노와 같은 곳은 돈을 많이 따도 전혀 걱정 안 한다는데 왜 그럴까요? 그만큼 돈을 많이 카지노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따가더라도 되게 속상한 표현이지만 누군가 또 잃어줄 사람이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된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저런 이야기들이 떠도는 것 같습니다. 확률의 평균,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평균치에서 벗어나지가 않죠. 그러니까 항상 누군가 큰 돈을 따더라도 잃는 사람들도 항상 있고 그렇게 큰 돈을 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우리가 도박에 빠져서 도박으로 큰 돈을 벌고 부자가 된다는 게 사실은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은 이야기고 뭐 로또 복권도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이 도박 중독에 빠진 분들은 아니야 다음 판 한 번만 더 하면 조금만 더 하면 내가 이제 앞서 딴 경험이 있으니까 또는 두 번, 세 번 잃었으니까 네 번째 때는 분명히 큰 돈을 딸 게 틀림없어 이런 식으로 이상한 확률 계산을 하시게 되는 그렇게 돼버리게 되면서 이제 도박 중독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박 중독도 여러분들이 표현하시는 대로 뇌가 바뀌는 거 아닐까요? 라고 하는 게 기능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생각됩니다. 왜냐면 확률 계산을 되게 이상하게 나한테 유리하게 하게 되는 게 이제 도박 중독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아, 그럼요. 맞아요. 딴 거가 한 번 따본 경험이 그 티르뽕 맞는 사람들이 주사 한 번 맞았을 때 그 하이라고 확 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 똑같거든요. 그거 이제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한 번 따면. 저희 책 제목이기도 한 그 도파민이라는 게 뭔가 내가 어떤 꽂힌 주제,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도박이니까 도박에 꽂힌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연상시키는 거를 이렇게 잠깐 스쳐만 지나가도 확 꽂히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책 제목이기도 한 도파민이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 뭔가 많이 분비가 돼서 내가 떠올린 어떤 뭔가에 확 꽂히게 되면 이제 그걸 안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이제 도박에 또 계속 빠지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중독성이 강한 도박이 따로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빠른 겁니다. 무조건 빠른 겁니다. 숏폼이 중독성이 있듯이 그러니까 내가 액션을 취하고 나서 결과를 얻는 폰을 딱 열고 나서부터 그 주제에 딱 들어가는 시간이 숏폼이요. 그 몇십 초로 짧은 것처럼 게임도 내가 베팅을 하고 나서 딸 때까지 그거 짧은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로또는 내가 베팅하고 나서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건 중독이 안 되죠. 근데 이 룰렛은 몇십 초 걸리죠. 딱 하고서 걸고 나서 결과는 이제 얼마 금방 됩니다. 또 금방 되면 또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이번에 잃었어? 좋아 그럼 다음번에 2배를 걸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한 자리에서 왕창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짧은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하는 데다가 여러 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비만 치료에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살이 많이 찌고 또 살을 빼기 어려워하는 분들도 많이 만나보게 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 저도 한국 사람이지만 대한민국의 특성이라고 해야 될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살도 빨리빨리 빼고 싶고 돈도 빨리빨리 벌고 싶고 공부도 빨리빨리 잘하고 싶고 뭐 생긴 것도 빨리빨리 멋있어지고 싶고 이제 이런 것들이 뭔가 중독을 좀 부추기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빨리 뭔가 어떻게 된다. 게임을 빨리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다. 빨리 뭔가를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것들이 보통은 더 중독성이 강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쥐가 이제 그 레버를 누르면은 먹이를 주는 훈련시켜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쥐가 레버 누르면은 밥 나오고 레버 누르면 밥 나오고 하는데 레버를 누르고 나서 5분 뒤에 밥이 나오면 쥐가 이거 학습을 하겠어요? 못합니다. 레버를 누르고서 5초 뒤에 나온다. 그러면 쥐가 레버 누르면 학습을 해요. 도박이 강력한 학습인데 이런 학습이 일어나려면은 액션과 리설트 사이에 그 시간 관계가 짧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공부 중독 책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공부라는 게 보통은 시험을 보고 시험이라는 것도 날짜가 정해져 있고 그때까지 이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시험을 봐서 결과를 딱 내게 되는 건데 교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내가 액션을 한 다음에 결과를 낼 때까지 기간이 되게 길잖아요. 수능이라고 치면 10년 이상일 수도 있고 초등학생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공부에 중독이 되는 사람들은 되게 독한 사람인 거죠. 어떻게 보면. 재미없고 결과물이 나온 데까지 오래 걸리고 이런 거에 중독이 된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되게 독한 사람일 수 있죠. 시험 치기 전에 초치기로 족보 문제만 막 풀어보고 가는 거인데 그거가 소위 중독성 공부, 효율적이고 금방 나오는 공부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건데요. 이것도 이제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패턴 중에 하나죠. 이번에 이제 족보라는 용어도 사실 저희끼리만 어떻게 보면 쓰는 용어 같기도 했었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이제 유명해져가지고 많이들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족보를 보고 들어가서 이제 공부해서 하는 거에도 좀 중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족보 중독처럼 이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건데 그냥 전날 빨리 보고 들어가서 빨리 결과를 내고 근데 그렇게 해서 배운 것들은 또 금방 다 까먹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공부에 중독이 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결과가 빨리 나온 게 중독이 되는 거에 대표적인 예가 또 요새 코인 하는 거 있죠. 코인이 물론 주식 시장도 변동하지만 코인 하루에 수십 %. 그러니까 이 변동성이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분값이 큰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중독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인으로 말아먹고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코인도 말씀하셨으니까 도박 중독의 한 부류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도박 중독 한 부류죠. 네, 근데 교수님 말씀에다가 한 가지를 더 얹으면 저는 코인이 진짜 사람을 망가지게 할 수가 있는 거가 큰 돈을 빨리 벌 수 있다 또는 큰 돈을 빨리 잃을 수 있다 이것도 있지만 그 코인 마켓이 24시간 열려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렇죠. 24시간.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호기심에 특히 우리나라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한번 애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들어가서 해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문제가 밤에 잠을 못 자요. 자꾸 눈을 떠요. 어떻게 됐나? 내 코인 값이 어떻게 변화를 했나? 이게 24시간 돌아가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죠. 밤에 잠도 잘 못 자요. 그래서 한동안 우리나라의 코인이 초창기에 엄청 유행했을 때는 진짜 사람들이 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고 이렇게 옆으로 쓱 보면 다 코인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죠. 제3자의 입장에서 옆에서 딱 바라보면 사람들이 다 눈이 시뻘개져가지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고 코인만 하고 있는 거가.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항상 접근 가능하고 빨리빨리 뭔가 달라지고 뭐 손쉽게 누구나 이렇게 어플만 깔면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중독성이 되게 강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 중에 가장 돈을 많이 따봤다는 분은 누구였고 결국 얼마나 잃게 되셨나요? 가장 돈을 많이 잃은 사례도 궁금합니다. 딴 사람이 병원에 왜 옵니까? 딴 사람이 병원에 없고 저는 딴 거 안 물어봅니다. 왜냐하면은 딴 거 물어보는 거 그 환자한테 좋은 기억 치료에 도움이 된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요. 병원에 오게 되는 거는 뭐 저희 병원은 이제 부자들 많이 보는 병원 아닌데 병원에 오게 되는 거는 이제 억대 정도 날렸을 때 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 도박에 빠진 사람들의 일상이 무너지게 되는 과정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도박도 이게 이제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도박은 되게 이제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도박 중독된 사람에게서 항상 도박장에 사는 건 아닌 것 같고 몇 달 끊거든요. 몇 달 끊고서 그러니까 한 번 잃은 다음에 몇 달 끊는 거죠. 그러고서 이제 싹 사는데 그 동안에 전혀 도박과 자유롭게 사는 거가 아니라 다음번을 위한 뭔가를 마련해 놓는 것 같아요. 돈도 빌리고 요새는 또 소액 대출, 무담보 대출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놓고 있다가 결국 이제 때가 무르익으면은 그때 이제 짠 한번 해갖고서 단기간에 왕창 다 꼬라박고 그러잖아. 뭐 일단 그런 식의 패턴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단기간에 왕창 꼬라박는 거는 뭔가 하면은 돈이 더 있으면 더 할 텐데 돈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도박 중독이 더 망하는 거는 그렇게 돈이 없어지면은 회사 돈을 갖다 쓰는 거죠. 회사 돈을 진짜 횡령하겠다는 거가 아니라 나 딱 이번에 한 판만 하면 딸 것 같거든. 그러면은 왕창에 따면은 근데 이번에 따야 되는데 판돈이 없어. 그러니까 회사 돈 잠깐 끌어다가 판돈으로 쓰고서 딱 따면은 그럼 회사 돈 다시 싹 제대로 넣고 난 이 돈 딸 거야. 이게 말이 되는 생각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도박 중독에 빠지면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도박 중독이 위험한 거는 그래서 결국 범죄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사실은 이게 다른 중독 질환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도박 중독이 되게 무서운 거는 저는 도박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평소에 재미있다라고 느꼈었던 소소한 재미, 즐거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애도 하고 친구들이랑 어디 여행도 다니고 가족들이랑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소소하게 집 앞에서 떡볶이, 라면을 먹고 김밥을 먹고 이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머릿속에 하루 종일 이제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교수님이랑 예를 들어 유튜브를 촬영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만약에 제가 도박 중독이라면 머리 쪽에 한쪽으로는 이거 빨리 끝낸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코인 뭐 사이트라든지 도박 사이트라든지 이런 거 킬 생각만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이 안 되고 재미가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말고는 재미있는 게 없어라는 말이 그냥 제가 의뢰드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는 무서운 말인 것 같거든요. 또 재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자기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다 버려놓거든요. 되게 다 아는 사람한테 돈을 꿉니다. 그거 그냥 못 갚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쟤랑 놀아주겠어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남아나게 돼요. 다 뜯겼거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립되고 결국은 이제 나를 반겨주는 것은 도박장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카지노에 가면 돈을 잃는다는 걸 알면서도 못 빠져나오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면은 언젠가는 딸 거라는 그 기대가 안 없어지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계산해보면은 언젠가 한번 딸 거 아니에요. 근데 언젠가 한번 딸라면 따서 그동안 이러는 걸 다 만회를 하려면은 계속 재고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따는 이벤트가 벌어지기 전에 다 파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오는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 못 봤습니다만은 그 도박에
그게 돈 버는 거가 돈이 없으면은 또 그래도 이제 거기서 그 도박장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도박장이 완전히 자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거기서 다른 사람 심부름 해주고 뭐 개평 따먹고 뭐 그런 식으로 한다고들도 그러는데, 하여튼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 같아요. 저건 아시죠? 그 정선 카지노에 가면 그 중고차 가게들 많은 거. 그거는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 가진 차 다 털어놓고 하는 거는 뭐 생활상에 큰 변화가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완전히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도박.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를 스스로 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생각할 때 중독에 조금 취약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사실은 도박장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가 아까 술 구하러 가는 그런 이야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는 사람이 특히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항상 접근 가능성이 손안에 항상 들려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능성을 두고 있는 이 아이템을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이거를 도박을 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공부하거나 뭐 여러 가지 성장을 하는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게 접근 가능성을 너무너무 높여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중독에 취약하거나, 저희가 말씀드렸던 뭐 술 마시고 필름이 끊겼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내가 좀 요즘에는 중독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교수님 말씀하신 정선도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도박 사이트나 코인 어플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냥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모바일 도박을 해갖고 좀 그 모바일로 하는데도 억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는 게 정말 그 도박을 끊을 생각이 있으면은 스마트폰도 바꾸고, 저기 투지폰도 요새 있대요. 그냥 그 인터넷 안 되는 투지폰으로 바꿔서 통화하고 문자만 해라 하고 하는데, 그래서 잘 안 따르죠. 네, 쉽지가 않죠. 할 수 있으면 하게 됩니다. 따면은 나 땄는데 또 따겠지,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생각이 그렇게 잃으면은 잃었으니까 다음번에 따겠지고, 따면은 땄으니까 또 따겠지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바뀝니다. 그게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서 그런 거가 아니라 사람 마음에 있는, 누구나 갖고 있는 공통적인 마음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뭐 그런 걸 거예요. 도박 중독도 유전적인 영향이 강할까요? 도박 중독이 다른 중독이랑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그거는 뭐 연구가 없으니까 모르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중독이라고 하면은 제일 대표적인 뭐 알코올, 담배, 커피, 이런 뭔가 마시거나 먹거나 또는 주사로 해서 이제 마약으로 하거나 이제 어떤 이런 물질 중독을 가장 많이 떠올리긴 하는데, 요즘에는 그 도박,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 어떤 행위 중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이 새로운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해서, 이거는 뭔가를 먹거나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뭔가 우리가 하거나 눈으로 보거나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거를, 그런 어떤 그 중독 가능성 있는 이제 행위에 대한 어떤 중독, 이런 것들이 교수님 말씀대로 아직은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연구가 된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사회 문화적으로 달라지면서 새롭게 생긴 어떤 중독 행위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물질 중독, 먹거나 마시거나 하는 거의 어떤 중독과 비슷하게 이제 뇌에 어떤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고 심리적으로 자꾸 중독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물질로 된 어떤 중독에 좀 취약한 사람이다? 그러면 사실은 조금 과하게 말씀드리면 행위로 된 중독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원구입니다. 중독의학을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도파민의 배신 책을 우리 공저자들하고 같이 쓰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말씀해주신 강한구 교수님의 제자이기도 한 안유석이라고 합니다. 저도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고 있고, 또 저는 특이하게 국립교통재활병원이라고 저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병원에서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독을 교수님께 배웠고 중독 전공하고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또 환자분들도 많이 만나고 있으면서 정신의학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기여하고자 이번에 교수님이랑 같이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요, 제가 일단은 저자로서 너무 뿌듯합니다. 왜냐면 그 교수님한테 제가 서울대학교 병원 근무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평소에 갖고 계시던 중독 문제에 대한 어떤 이론, 몇십 년간 공부하시면서 쌓으셨던 이론과 경험을 이 몇백 페이지 정도 되는 책에 다 이제 쓴 거기 때문에, 저는 이 책에 저자로 참여하게 된 게 되게 뿌듯하고요. 일단 저의 개인적인 소감은. 그리고 어렵지 않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단순 호기심, 쇼폼 보듯이 이렇게 보셔도, 정말 원하는 그 챕터만 찾아보셔도 저는 너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조금 심각한 문제를 내가 겪고 있거나 주변
주변에 겪고 있는 분들이 저희 책을 읽으시게 되면 이 문제를 내가 혼자서 고민할 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저희를 찾아오셔도 좋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정신과 전문의한테 찾아가서 누구라도 도움을 받는 게 나쁜 게 아니구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실 수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알기 쉽게 썼고 얼마 큰 돈을 쓰지 않고도 교수님이 또 저희가 이 훈련 받고 배웠던 그런 경험들을 쉽게 이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생각이 돼가지고요. 이런 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전에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한번 관심 갖고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